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참여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였습니다. 의결정적수 151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졸속 탄핵 규탄,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남용조차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데 그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2차례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부결되거나 회기를 넘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전날 다르게 답변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할 당시 녹음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했다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게 자신은 좋다면서도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앞서 임 판사 측은 어제 건강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 판사가 당시 정식으로 사표를 낸 건 아니었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늘 녹취 공개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사표 수리를 재요청했지만 올해 2월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녹취 내용과 같이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정상은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고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전력을 고려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인권,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생각이 같은 동반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의 8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을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3만 가구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한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임대주택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LH 등이 주민 동의를 거쳐 직접 정비 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에서 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30%로 늘리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구체적 입지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인근과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26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연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 상한액 가운데 70%는 조기 폐차 시 바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원금 30%는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거나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LPG 차량 등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다음 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시장 조성자에 한해 허용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오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진행한 불공정 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행위로 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4월 6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형사처분까지 가능합니다. 호반건설이 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를 기업 집단 신고에서 누락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재계 서열 44위인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그룹 총 자산이 5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 10여 개 계열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신고가 늦었을 뿐 공정위 지적을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했고 고의 누락이 아니라 관련법 이해 부족에 따른 실수였다면서 거래가 없는 회사여서 문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당사자 2명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강압적으로 받아낸 자백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제 무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또 많이 있을 건데 또 그것도 일을 또 해가기 위해서 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많은 증거가 수집됐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당시 가혹한 수사와 또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도 이제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8년 2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맞은 가운데 위험 요소가 여전해 올봄 4차 유행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면역도 확인을 위해 실시한 항체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항체 보유율이 해외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감소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소폭 상승한 점과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이 균주에 대한 우려 등이 있긴 합니다. 긴장감의 해이나 또 3월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도 관건인 가운데 지난해 조사된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은 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5,284명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항체 양성자는 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항체 보유율이 10% 미만인 것에 비해 아주 낮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통해 환자 비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항체 양성자가 나왔다며 이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 참여 하에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서울에서는 17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병원과 음식점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른바 헌팅 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72명입니다. 한 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329명이 됐습니다.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등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지금까지 6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온 병동에 대해 추가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 및 환자를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의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어제 하루만 7명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뒤 51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춤을 추거나 테이블을 이동하고 일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진구는 해당 음식점의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해당 음식점은 포차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른바 헌팅 포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익명검사 등을 통해 85명의 확진자를 새로 찾아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가족과의 만남을 포함해 이동 자제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 연휴에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134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원의 한 어학원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모두 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소식은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원 장안구의 한 어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학부모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해당 학원은 학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곳으로 지난달 31일 강사 1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어제까지 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12일까지 해당 학원을 폐쇄 조치했으며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학원이 9명 이하 수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원 건성구의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7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34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와의 접촉 등 소규모 감염이 84명으로 62%에 이르고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3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일상 감염의 비율이 감염 경로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집단 감염보다 많아지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43명, 해외 유입 1명 등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서울 지역의 초등학생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장 38일까지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교외 체험 학습일을 수업 일수의 최대 20% 이하로 연속 일수 제한 없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학기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 교외 체험 학습일 비율을 30% 수준 190일 기준으로 57일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장년층을 겨냥한 전화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기기가 배송된다는 문자를 보낸 뒤 명의가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가로챘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종이 가방을 든 60대 남성이 승강기에서 내립니다. 가방에 든 돈 뭉치를 꺼내 처음 만난 여성에게 건넵니다. 건넨 돈은 10년 동안 공공근로를 하며 모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가 도용됐으니 돈을 찾아오면 안전하게 입금해주겠다는 범인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귀신에 홀린 밑에가 내려가시면은 화가 있을 기라고 돈 갖고 내려가시소 이러더라고. 발단은 의료기기 배송 문자였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79만 원짜리 의료기기가 배송된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신고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의 말에 나머지 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돈을 건넨 겁니다. 김해에 사는 60대 여성도 똑같은 문자를 받은 뒤 아들에게 주려던 전세금 5천만 원을 찾아 현금 전달책에게 건넸습니다. 의료기구이다 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마 의자가 그렇게 이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입은 대상은 주로 중장년층입니다. 모르는 의료기기 같은 물품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절대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전화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도록 한 교통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 안전시설 없이 만들어진 탓인데요. 필요하면 철거도 검토하라는 정부 방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다급하게 쓰러진 행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10m가량 미끄러져 교통섬을 덮친 겁니다. 18살 A군이 몰던 오토바이는 교통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3명을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가 이제 줄지 않고 그대로 이제 속도를 유지된 채로 이제 계속 횡단보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도 승용차가 교통섬을 덮쳐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교통섬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 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다 가로수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에 필요하면 교통섬 철거도 검토하라고 했지만 실태 조사와 이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울타리를 좀 쳐서 운전하는 운전자한테는 신성을 높여주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약간 경미한 정도의 충격은 커버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좀 설치하는 경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7,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4%가 교통섬을 횡단할 때 차량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 도로 확장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교통섬 일대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국 GM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평 2공장 차량 생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산 영향을 받는 차종은 말리부와 트랙스이며 한국 GM은 휴업 조치 없이 근로자들은 정상 출근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차량 수요 감소를 예측한 업계에서 반도체 주문 생산량을 줄였지만 이후 차량 구매가 늘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현대차그룹은 당장은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상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간 3일 제78회 골든글러브상 후보작을 발표하면서 미나리를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여우조연상 등 후보 지명이 기대됐던 다른 부문에서는 후보작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개인이 2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지만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3,0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13포인트 하락한 3,087.55에 코스닥은 6.11포인트 내린 964.5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도 최근 증시 급반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고 비대면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빅히트는 자회사의 글로벌 사업 추진 소식에 4% 가까이 올랐고 한국항공우주는 우주산업 기대감에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올해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오른 1,11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는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파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아침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주말, 모레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이맘때치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남해안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영서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